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모두 11개의 부처인데 국방과 통일부 장관에 각각 안규백, 정동영 의원이 지명됐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번 주 나토 정상회의에 가지 않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 결정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첫 장관 후보자 인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11개 부처와 국무조정실장이 대상입니다. 먼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오선 중진으로 국회 국방위 경험이 풍부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로는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입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주 UN 대표부 대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로는 백영훈 LG AI 연구원장이 선정됐습니다.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역시 민주당 소속인 전재수, 김성환 의원이 각각 꼽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됐고,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창열 전 국무조정실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인선도 있었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낸 권오을 전 의원이 지명됐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유임됐습니다.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한꺼번에 지명되면서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전국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새 정부 장관 인선 과정에서 유임이 결정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인도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송 장관은 유임에 대한 소감을 묻는 의원 질의에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지금 상태인데요. 일단 굉장히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게,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여겨집니다. 우리 국민들한테도 부담되지 않고 우리 농업인들의 삶도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모든 부처에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추경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국회와 적극 협조해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24일에서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 대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릴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해왔지만 어제 오후 최종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중동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중에 국가 안보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안을 두고는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가 모처럼 국회에서 합의를 이뤘다고요?
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고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실제 임명이 이루어지면 이종석 국정원장은 이번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첫 공직자가 됩니다. 앞서 정보위는 지난 20일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회의를 취소해 파행을 겪었습니다. 다만 야당은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분쟁이 격화한 점, 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해 채택에 협조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미국까지 참전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에 상당히 고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민주당도 야당이 큰 결단을 해줬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예, 여야 사이가 모처럼 훈훈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내일 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네, 협치의 순풍이 김민석 후보자 인준 문제까지는 퍼지지 않았는데요. 야당 소속 국무총리 인청 특위위원들은 오늘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우롱한 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동문서답식 변명에 더해 입맛에 맞는 자료만 공개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김 후보 임명은 반칙과 불평등, 가짜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가 최근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판박이라며 김민석의 강을 건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총리 인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려면 내각을 비상하게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최대한 빨리 인준돼야 합니다. 여당 측 인청특위위원은 YTN에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 역할을 제대로 할지만 살피는 자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검증하는 건 지엽적이라며 이미 다 소명했는데도 끊임없이 정치 공세를 이어간다는 날선 반응도 보였습니다. 추경과 원구성 재협상을 두고도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회에서 40분 넘게 비공개 회동도 이어갔습니다. 각종 현안을 두고 워낙 입장차가 큰 탓에 합의에 이르진 못했는데요. 여야 모두 협상은 끝났다고 입을 모은 터라 추후 협상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불참하기로 한 걸 두고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야당은 다른 나라 정상들은 모두 참석하는데 우리만 빠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연대가 느슨해졌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건데 중동 위기 상황에선 오히려 참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미국의 이란 공습 등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불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감쌌는데요. 박상혁 수석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무총리가 부재한 가운데 대통령 외에는 판단을 내릴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집권 여당의 첫 대표직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에 이어서 차기 민주당 대표 선거는 친명 인사들의 선명성 경쟁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삼선 박찬대 의원이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 호흡을 맞췄고 탄핵 정국에선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대선 승리를 이끈 경험을 언급하며 검증된 원팀임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친명 선명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찌감치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4선 정청래 의원이 강조한 것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일체감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두 후보가 이 대통령과의 호흡, 이른바 찐명 후보임을 전면에 내건 만큼 향후 당권 레이스는 선명성 경쟁으로 흘러갈 전망입니다. 지지층 사이에선 벌써 과열 양상도 보이는데 박 의원은 계파 갈등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내부 경쟁에서 이겨보겠다고 상처 주고 분열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정 의원 역시 박찬대 의원은 정치적 동지라며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국민과 당원들이 승리하는 전당대회를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열리는 당대표 선거에선 권리당원 표심이 이전보다 커진 55% 반영됩니다. 선명성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의 쇄신, 개혁 의지가 없다면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 강원도청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정치 현안을 논의한 뒤 이번 순회 방문은 민심을 듣기 위한 건데 일각에서 전당대회로 연결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당이 쇄신 의지를 드러내고 개혁 동력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까지가 자신의 역할이라며 당 지도부가 개혁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의원, 시도지사들과 의견을 모아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심리할 신문기일이 모레로 미뤄졌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 소식부터 살펴보죠. 구속 신문이 미뤄졌다고요? 맞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김용현 전 장관, 조건이 달린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오는 26일 1심 구속기한이 끝나서 석방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고 동시에 재판부에 추가 구속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오늘 오후에 재판을 열었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기소는 김용현 전 장관 구속을 위한 것으로 공소권을 남용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에 앞서 재판부가 특검의 불법 기소를 도와 불공정한 재판을 하려 한다면서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 법정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특검 측은 재판 전에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면서 소송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반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김용현 전 장관 구속신문은 진행하되 구속기한 만료 하루 전인 오는 25일 오전으로 신문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는 이를 간이 기각할지 여부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내란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출석 관련 내용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내란 특검 박억수 특검보가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고 이후 증거를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판부에는 구속된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이 우려된다면서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곧장 이 특검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수사 대상을 무한히 확장하고 있는 특검법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죠?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오전 10시쯤 재판을 위해서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3대 특검이 모두 업무에 돌입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재진은 향후 특검 소환에 응할 것인지 또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등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잠시 지지자들을 쳐다본 뒤 앞선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재판이 끝난 뒤에도 그리고 오후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도 특검 등 현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윤 전 대통령 모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 비상기엄 특별수사단이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그동안 3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지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판단은 특검 몫이 됐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특검법에 따라 그동안 확보한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모두 내란 특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인계 시점은 오는 26일로 이때부터 경찰 수사관 31명도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특수단은 해산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 출범 뒤 6개월 만입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격상하여 수사를 엄정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제 내란 특검이 맡습니다. 경찰은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지 등을 검토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제 특검이 판단하게 됐습니다. 경찰 직접 출석하는 건 거부하고 계신데 특검 소환에 응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당한 국무위원들 수사도 특검이 이어봤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은 그동안 계엄 관련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해명해왔는데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경찰은 이와 다른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영 전 국정원장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도 내란 특검이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 검찰이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석방을 앞두고 있던 여인형 문상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내란 특검과 협의한 결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군 관계자들이 추가로 기소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군검찰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로 기소했다는 사실을 내란 특검이 공지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헌재와 군사법원에서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 그리고 문 전 사령관에게는 제2수사단의 인적 정보와 관련한 군사기밀 누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군검찰이 기존 사건 병합과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진행했던 것과 같은 절차입니다. 특검은 앞서 군검찰에 자료를 보내 공소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군 사령관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예, 다른 특검 상황도 전해주시죠.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수사팀을 꾸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파견검사 40명을 모두 요청했다고 밝혔고요.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특검은 총경 1명을 포함해 경찰 14명의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국방부를 방문했던 이명현 특검은 내일쯤 공수처를 방문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이명현 특검은 공수처의 최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차정현 부장검사 등 수사팀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두 특검 모두 사무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정리되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 교체나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며 이란에 보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휴일 아침 기자회견을 연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케인 합참의장. 이란 핵시설 공습은 압도적 성공으로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Thanks to President Trump's bold and visionary leadership and his commitment to peace through strength, Iran's nuclear ambitions have been obliterated. 하지만 이번 공격이 이란 정권 교체를 겨냥하거나 전쟁을 노린 건 아니라며 보복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Any retaliation by Iran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be met with force far greater. Iran would be smart to heed those
words. He's said it before and he means it. 벤스 부통령도 이란이 핵만 포기하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 actually think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set this relationship, reset these negotiations, and get us in a place where Iran can decide not to be a threat to its neighbors, not to be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미국이 외교를 파괴했다는 이란 비판에 루비오 국무장관은 외교는 이란에 달려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We were over the ocean before they figured out what had happened. And there are plenty of other targets. We don't want to do that. That's not our preference. We want peace deals with them, and that's up to them to decide.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전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전쟁에 선을 긋고 있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핵심 지지층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룸에서 마가 모자를 쓰고 있었던 건 지지층 결집을 신경 쓴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며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메네이는 SNS X에 글을 올려 이스라엘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엄청난 범죄를 자행했다며 응징당해야 하고 지금 응징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에 나온 하메네이의 첫 공식 반응으로 미국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핵시설 폭격에 맞서 이란 의회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 대변인은 대다수 의원이 국제원자력기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기구와의 협력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란 내부에서 NPT를 탈퇴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 제조에 나서는 방안이 실제로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신호라고 뉴스위크는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등에 업고 이란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공방 11일째인 현지 시간 3일 공군이 이란 서부 케르만샤의 군사시설을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서부와 동부, 중부에 있는 공항 6곳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소식은 우리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했습니다. 지난주 3,020선에 도달했던 코스피가 장 초반 3,000선을 내줬고 원달러 환율은 10원 이상 급등해 1,38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개장과 동시에 1% 가까이 빠지며 2,992.20에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2,970선까지 무섭게 하락하다가 차츰 낙폭을 줄여 0.24% 내린 3,014.47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3천억, 기관이 9천억 순매도였지만 개인이 1조 3천억 넘게 순매수를 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중동 위기 고조로 국제유가가 2에서 3% 상승 개장했다는 소식에 정유주는 일제히 강세였습니다. 중앙에너비스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고 흥구석유와 한국석유가 17% 올랐습니다. 흥하해운이 15%, HMM이 2% 오르는 등 해운주도 올랐는데 이 역시 유가 상승에 따른 운임 상승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 낙폭이 더 컸는데 1.50% 내린 779.67로 개장해 772선까지 빠졌다가 0.85% 내린 784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중동 위기가 고조됐지만 새 정부 출범 후 허니문 랠리를 이끈 정책 기대감이 식지 않아 낙폭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선 진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주가 낙폭을 좀 줄인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변수의 어떤 불안정성보다는 대내적인 변수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따른 기대 심리가 여전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설지는 중동 사태가 확산될 것이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이상 오르며 1,380원대에 올라선 점도 환차손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살아났는데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받고 현재 70달러대인 유가가 90달러대까지 오른다면
지난 1분기 고점인 1,460원대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란의 위협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중동산 원유 수입 물량 대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로서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계는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대체 수입처를 물색하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 가운데 중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넘습니다. 그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많고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순인데 모두 페르시아만을 거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국내로 운송됩니다. 이란이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우리나라 산업은 직격탄이 불가피한 상황. 현재 배럴당 70달러 선인 원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다 보니 산업계는 긴장 속에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이란이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전례는 없다면서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당장 타격이 발생한 건 아니지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인데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중동 이외에도 원유를 투입할 수 있는지 대체 수입처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을 운항하는 유조선들의 안전 문제도 면밀히 살펴보는 가운데 국내 선사들은 이란, 이스라엘 지역을 우회할 수 있는 물류 노선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에 진출한 우리 건설업계 등도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수주에 미칠 영향 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유 비축 물량은 202일 분량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액화 천연가스도 일부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수요 비수기인 하절기라 수급 차질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원유 도입 등의 차질이 발생하면 즉시 정부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도록 긴급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는 과거 걸프전과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등 5차례에 걸쳐 정부 비축유를 방출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전 세계 7개사와 총 2,313만 배럴에 해당하는 국제 공동 비축 계약을 맺어 에너지 위기 발생 시 우선 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철강 관세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지난달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이 곤두박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철강 관세 불똥이 수출 주력 품목인 가전에까지 옮겨붙으면서 가전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부과한 지 2달여 만에 대미 철강 수출액은 16%나 쪼그라들었습니다. 월별 수출 물량은 비교적 유지됐지만 지난달 수출 단가는 톤당 1,295달러로 9%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국내 철강업체들이 마진을 줄이고 버티기에 나선 결과로 풀이됩니다. 관세를 좀 최소 부담을 해야 미국 내에서의 그나마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가격을 조금 낮추는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이달 4일부터 철강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면서 하반기 수출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경우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국내 업계를 궁지로 몰아넣은 철강 관세가 이제는 세탁기와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에도 매겨졌습니다. 가전에 들어가는 철강 비중은 대략 10% 정도로 관세의 50%가 부과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 따져보면 가격이 5%가량 비싸집니다. 사실상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리는 게 답이지만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이란 공습까지 터지면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기업이 완충시킬 수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일시적으로 버티기 해야 되는. 더욱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도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은 그저 새 정부의 대미 협상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올해 3분기 전기 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 요금을 구성하는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 환경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동결됐습니다. 출근 시간에 대구 도심 도로에서 승용차가 돌진하며 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6명이 다치고 주변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오히려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차가 줄지어 움직입니다. 앞차 속도에 맞춰 이동하던 순간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날아듭니다. 순식간에 차 6대가 부딪히면서 뒤엉켰습니다. 출근 시간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6명이 다쳤고 주변 도로가 1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주변을 지나던 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완전 나는 미사일 떨어진 줄 알았어요. 꽝 소리가 큰일 났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오히려 난동을 부립니다. 중상을 입고 들것에 실려가던 중 난데없이 소리를 지르고 차를 휘두릅니다. 제지하는 119 구조대에 발길질까지 합니다. 구급차 요원분들한테 발길질을 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행동이 제가 봐서는 사고 운전자는 음주는 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약물 복용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운전자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후보자 지명을 밝힌 대통령실의 얘기 듣고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오늘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인선이었습니다. 총평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경험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가운데 또 요소요소에 전문성이 돋보이는 그런 인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정치적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한 그런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강훈식 실장 소개에도 나왔듯이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상징성이 있는 분이고 또 안규백 후보자는 64년 만에 첫 이제 민간 국방장관 후보로서 이제 군의 문밀한을 상징하는 그런 후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개는 지금 좀 덜 됐습니다만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현직 기관사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그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전격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노동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혀 이제 새로운 방식의 그런 관계 설정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번 인선 전체에 있어서 경험, 안정성, 동시에 어떤 정치적 메시지 이걸 한꺼번에 꾀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지명된 11명 중에 민주당 현역 의원 5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보면서 이제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지원금, 그러니까 지원금은 이제 우리 하면서 이제 보편과 선별을 섞어서 혼합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관료와 정치인, 그 다음에 보수 인사와 현직 장관까지 두루 섞는 일종의 탕평과 혼합 인사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현역 정치인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반이다 보니까 그 일반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여건과 그다음에 사실 이제 그러니까 검증된 사람을 뽑아서 최소한
이번 청문회에서 있어서의 논란들을 좀 최소화시키겠다 아마 그런 전략 같고요. 그다음에 보수 인사와 이런 분들까지 합류시킴으로써 굉장히 좀 일종의 탕평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첫 번 11명 인사 가운데 5명의 현역 의원들을 넣음으로써 일단 청문회 통과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정성과 함께 그다음에 사실 의원들끼리는 서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품앗이 한다는 우리가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안정감과 함께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런 국정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전면에 포진시킴으로써 일단 좀 동력을 잡고 가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방장관의 민간인 출신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는데요. 어떤 점 때문에 지명이 된 것 같습니까? 안규백 의원이 국방위에서 국회에서 오래 활동을 했고 국방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국방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군이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서 특히 이번 이제 비상계엄 사태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있어서 군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그런 필요가 굉장히 커졌고 이제 군 민민화의 의지를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드러냈기 때문에 그에 잘 맞는 후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그 헌정사에서 민간 국방부 장관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5.16 군사 쿠데타 이전에 자유당 정권 시절에 신성모 전 국방장관이 유일한 민간 국방장관이었고 5.16 군사 쿠데타 이후로는 계속 이제 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64년 만에 첫 그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이 이제 확정이 되면 군 개혁을 또 군 문민화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관심이 집중됩니다. 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어요. 본인도 당황스럽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보입니까? 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정말로 제가 보기에. 근데 뭐 이제 지금 보도를 보니까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능력 중심주의 더군다나 이번에 여러 번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송미령 장관의 능력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아마 이 능력이 있으면은 과거 정부 인사도 불문율에 붙이고 내가 기용하겠다. 그런 아마 인사의 메시지를 주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이제 그 굉장히 좀 예민해진 게 그러니까 무슨 쌀 비축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사실 송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그렇다면 양국관리법.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새 정부가 바뀌었으면 과연 송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관심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좀 혼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쌀이 차면은 그걸 이제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만 이제 지원하게 되는 아마 그런 쪽에 좀 아까 제도적 보완을 한 다음에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상당 부분 상징성이 큰 인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에 이게 유일하게 했던 게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김관진 장관이 이제 유임됐던 적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단히 이례적 케이스예요. 왜냐면 저 정권이 보수에서 보수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번은 당이 바뀌었고 진보에서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국무위원을 유임시켰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줄 어떤 그 통합과 어떤 탕평, 이런 실용, 이런 점들을 그 공직사회라든가 정치권 전반에 보여주는 일종의 하나의 시그널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이 저희 뉴스에 출연을 해서 오늘쯤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출국할 것 같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국에는 불참하기로 했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중대한 변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이제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지고 또 지난번 G7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이란 이 사태 때문에 갑자기 귀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그 헤이그 이 나토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원래 그 회의 일정이 좀 축소돼서 2시간 반만 이 나토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실리적인 측면에서랄까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한미 간 정상회담이 불확실한데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이게 참석하는 것보다는 국내 현안에 집중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참관국으로 초청돼 있는 IP4라 그러죠. 인도태평양 4개국 중에 뉴질랜드 총리만 참석을 하고 일본, 호주 총리도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우리만 좀 그 이례적인 그런 불참을 결정한 건 아니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해석이나 공세를 취하는데 제가 보기엔 좀 지나치게 이념적 비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하는데
야당에서는 비판을 해왔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비판한 겁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토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일종의 군사블록 형태를 띠지만 이게 2001년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공당한 이후에는 이게 자유진영의 일종의 하나의 그 진영화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단순한 군사블록을 넘어서 자유진영 상징하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진영으로 이제 평가받는 상황이 돼버렸고, 우리가 3년 내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일 참석을 하지 않으면 이른바 눈에 띄는 불참이 됨으로써 국제사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교적 방향에 대한 약간의 오해를 살 수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했는데, 결국에 사실은 이제 그 이란의 공습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은 사실 이게 예견하지 못했던 대형 사실 이슈인데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냐 약간 숨고리가 필요한데, 결국에는 말하자면 이번에 옵서복으로 참여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가운데 한 개국만 참석한다는 거는 결국 지금 이번 사태를 동아시아 전체가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하자면 IP4 국가들에 대해서 좀 만나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지금 사실 가장 핵심은 방위비 분담과 그다음 방위비 분담 5%로 가느냐와 함께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관세 협상은 이제 7월 8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올 연말까지 끌고 갈 것이, 이 두 가지가 핵심 이슈인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심각한 고민 끝에 했는데, 다만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거죠. 앞으로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만 갖고 과연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외교 전략이 통할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자유진영의 한 수호자로서 확실한 어떤 자신의 입장을 보여주는 게 더 좋을 것이라는 그런 아마 야권에서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외교에 대한 성과로 이제는 입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돼버렸다. 이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1시간 45분 동안 함께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회담의 형식도 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실질적인 협치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정권 그 3년 동안에 여야 간의 관계가 아무런 사실은 이 제도적인 그런 성과 없이 파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와는 좀 차별성 있는 그런 협치, 실질적인 소통,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그 자리에서 나눴던 대화는 첫 상견례에서 소통 물꼬를 트는 그런 차원의 자리로서는 전 적절했다고 봅니다. 예.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A4 용지를 들고 여러 가지 사법부 독립 문제를 포함해서 7가지 요구 사항을 읽었거든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하긴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이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A4 동지 2장 분량보다 거의 배가 넘어서는 그 분량 갖고 물론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회담을 갖기도 했는데, 저는 야당의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사실 당대표 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저는 말하자면은 물론 이제 협치와 화합에 대한 장소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고언과 그다음에 말하자면 야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건 저는 이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물론 이제 초반이고 이제 권력의 허니문 기간이긴 하지만 순치될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국민들의 과반을 넘지 못한 대통령의 득표율 때문에 정말 통합을 해주고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들은 충분히 야당의 고언을 들어서 앞으로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라는 얘기는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불편했던 지점은 본인이 이제 임기를 마친 다음에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느냐, 그 부분이 제일 좀 말하자면 듣기 좀 불편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어찌되었건 지금 사실 민주당이 입법으로 이것을 좀 제어하려고 하다가 지금 유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좀 수용성을 가지고 받아들여주면은 저는 이재명 정부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전임 정부가 잘못했던 것에 대한 반면교사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걸 좀 고언으로 받아들여서 좀 말하자면 일종의 좀 몇 가지 선별 수용성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야당 비대위원장의 작심 발언에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윤 전 대통령에게 말한 것보다는 짧다,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치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사과까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젊은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얘기였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 문제를 면전에서 거론한 거는 이미 헌법 84조 해석에 따라서 모든 재판부가
재판을 미룬 상태에서 굳이 그 얘기를 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다가 관련해서 입법적 해결을 추진하던 것도 이 대통령의 의지로 다 연기한 상황이거든요. 이미 그런 조치가 일어나는데 굳이 그 자리에서 환기함으로써 다소는 좀 불편한 장면이 연출되고 또 그에 대해서 여당에서 저런 비판적인 입장이 나오고 한 거는 어제 전반적으로 다 무리 없이 이제 괜찮은 자리였는데 그게 약간 오게티 같은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소통의 의지를 갖고 있고 적극적인 협치의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야 관계가 지난 정부 시절과는 다르게 조금은 좀 더 원활하게 작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요. 또 그 점을 기대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여야 관계의 핵심은 결국엔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면 여야 간의 정치가 복원되고 뭔가 협치가 진행이 되는 거고 지난 정부 시절처럼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의지가 전무하면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고 또 이제 정쟁이 만연화되는 그런 결과로 흐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난 정부하고 좀 다른 그런 모습이 이렇게 정권 초기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읽힙니다. 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은 지명 철회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은 여기 회동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초반과 조금 결은 달라졌어요. 처음에 이제 기내에서 발표했던 거 있죠. 들어올 때 충분히 그거는 본인이 해명할 것으로 믿고 있고 본인이 자신감 있다고 얘기한다 정도인데 지금은 청문회를 한번 지켜보자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청문회를 지켜본다고 이 대통령이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론의 묘한 기류 변화를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성남시장에서 시작해서 대통령이 올 때까지 여론을 등에 업지 않고는 사실은 정치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어떤 정치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론의 향배에 민감한 건 아마 그게 정치적으로 좀 단련이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보여줬던 태도는 매우 사실 좀 말하자면 실망스럽고 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입장을 묻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해명을 얘기하는데 자꾸 이제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제출을 미루고 청문회 때 내가 본격적으로 다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입증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못 들어보면은 이게 무슨 스포츠에서 침대 축구라고 하듯이 시간 벌기로 자꾸 일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데다가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좀 우리가 그러면 최소한으로 양보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도 없기 때문에 결국 저는 시간 벌다가 결국은 과반이 넘는 여당의 힘으로 대통령이 결국은 나를 저 청문 내가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3일이 지나면 나를 결국 임명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보관들이 있는 것 같은데 1호 인사라는 상징성은 분명합니다만은 또 1호 인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설령 채택이 되고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정부의 국정 동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또 하나의 반면 교사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잘 감안된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서 그냥 청문회를 좀 지켜보는 게 낫겠다라고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틀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루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듣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합니다. 맹목적인 당리당략과 발목 잡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김민석 총리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여야가 힘을 합쳐 나라 안팎의 거대한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복원이자 정치의 의무입니다. 저희 당에서 요구한 건수는 873건입니다. 그중에 정상 제공된 것은 148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23%밖에 안 되고요. 저희는 가족은 안 불렀습니다. 전처도 안 불렀습니다. 금전관계 관련 있는 사람 딱 5명을 불렀는데 그냥 안 된답니다. 원내 지도부가 의논을 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의를 해보고. 네, 지금 내일 시작될 청문회에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까? 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소 좀 아쉽습니다. 여야가 조금 이제 합의의 묘를 발휘를 했어야 되는데 이 정부 들어서 첫 인사고 그만큼 상징성이 크고 또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 대상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서로 간에 다소 불만이 있어도 뭔가 이게 합의 정신의 기초에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은 모두에게 좀 아쉽고요. 각각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김민석 후보자의 전 부인까지 처음에 증인을 채택하자고 하다 보니까 그게 후보자 본인이나 여당의 신경을 많이 건드렸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여당에서는 맞불을 놓는다 이런 차원에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내란 사건의 주요 관계자들을 다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그럼 누구 청문회냐 또 이런 논란에 휩싸였어요. 결국 이제 그 사이에서 증인이 한 명도 채택이 안 된 초유의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야당 일각에서는 뭐 보이콧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보이콧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만약 보이콧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김민석 후보자를 오히려 도와주는 상황이 되죠. 이 상황에서 때문에 아마 증인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야당이 취해왔던 공세를 종합해서 내일 청문회 때 이제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벼를 것 같고요. 김민석 후보자는 많은 답변과 많은 자료 제출을 청문회로 유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그동안 유보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또 변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여기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청문회를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이 고발 접수 하루 만에 네. 검찰의 이제 수사부서에 배당이 됐기 때문에 역대 총리 후보자 중에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이라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고발이 된 사안이다 보니까 검찰이 사건 배당을 한 건데 그러면 검찰에게 고발이 된 사안을 또 검찰이 또 배당을 하지 않으면 정치권 눈치 보기 또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되면서 검찰에 대한 해체를 하면서 이제 공소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상태에 눈치 보기 아니냐 또 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그냥 검찰이 드라이하게 할 일을 하면 되는 건데 마치 이거 가지고 지금 검찰이 이걸 갖다 사건을 배당했다고 이제 마치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민주당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도 좀 문제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피의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여기 대해서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뭐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직 청문도 끝나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검찰이 사건을 배당했던 것뿐이지 뭐 여기 대해서 기초 조사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제가 보기에 이건 가지고 이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프레이밍 전쟁을 벌이는 게 누가 더 여론의 선점을 더 누가 하느냐, 여론에 누가 더 우위에 올라가느냐 아마 이것 때문에 아마 여론전을 전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김민석 후보자가 성실하게 소명하면 됩니다. 자료를 800건 했다 그러면은 뭐 절반이라도 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에게 얘기가 오고 가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동문서답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자꾸 김민석 후보자는 동문서답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자꾸 국민의힘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을 통과하는 건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한 국민 여론이 결국 이재명 정부 초기 6개월에 지지 여론으로 치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여론의 발목 잡기를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통과가 되더라도 얼만큼 성실하게 이걸 소명했느냐, 그다음에 성실하게 소명하는 태도를 보이느냐 이 부분이 저는 상당 부분 이재명 정부 초기 지지율에 굉장히 연동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에서는 자꾸만 이 청문회를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건데 청문회에서 만약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명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이제 문제는 여론의 향배일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지명과 총료의 적격성에 대해서 아직은 뭐 적절하다 이런 여론이 높거든요.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의혹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청문회를 지켜봤는데 도저히 해명되지 않는 그런 어떤 추가적인 의혹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국회의 질이나 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해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여론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사실 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이래로 이제 낙마한 경우들을 보면 결국에 결정적인 이 낙마의 사유는 여론입니다. 결국 여론에서 그 공직 후보자를 얼마나 적절하다고 보느냐 혹은 부적절하다고 보느냐 그에 따라 좀 달려 있다고 보고요. 김민석 후보자도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 입장을 전국에는 이제 소명하고 설득하겠다라고 조금 미루고 있는 것 같고 야당은 야당대로 또 거센 공세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결국 내일 모레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어떤 쟁점들이 형성이 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소명과 또 추가적인 의혹 제기나 이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청문회 이후에 여론이 결정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것을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임명과 인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미뤄놓은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또 국회의원 세비 외에 그해 기타 수입은 그해 다 썼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하는 재산 신고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조세 정의가 뭡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국회의원을 재선에 영입했던 고위 공직자고 관보에 계속적인 어떤 재산이 1,000만 원 이상 들어오면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맹점을 이용한 거잖아요. 본인 해명대로 하면은 당해 쓴 것은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말하자면 법망을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최소한 이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고위공직자가 돈을 그렇게 뭉텅이 돈으로 장롱에 있던 돈들을 그렇게 꽃감 빼먹듯이 필요할 때마다 쓴 것도 문제지만 그것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서 신고 못하도록 신고 안 해도 되게끔 돈을 썼다는 얘기를 스스로 자인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과연 이게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 그리고 정말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 대중의 정당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배출한 지금 초대 총리의 후보자가 과연 이게 중산층과 서민 대중의 눈에 맞는 지금 이게 이른바 재산 증식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은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저는 자꾸 이제 나는 위법한 게 없고 큰 문제가 없어요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국민적인 어떤 평균치 도덕적인 그 윤리적인 그 수준은 좀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이하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해명 수준이 청문회에서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수용될지 저는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출판 기념회에서 나온 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 제2의 김민석을 방지하자면서 검은봉투법 이런 것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국회 통과될까요? 글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약간의 이제 회색 지대로 남아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직자 재산신고제도라는 것은 연말에 있는 재산 상태를 신고하는 겁니다. 1년 동안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썼다. 이걸 갖다가 증명하는 게 재산신고제도의 취지가 아니고 재산신고제도의 형식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공직 후보자가 되면 어쨌든 수입 지출에 대해서 소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그런 해명을 한 겁니다. 내가 그 해에 번 돈을 그 해에 다 썼기 때문에 재산 신고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총리 후보자로서 충분한 소명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공식적인 이제 이 세비를 통해서 얻은 수입은 한 5억 정도 되는데 그 이외에 6억 정도의 수입이 그럼 어디서 온 거냐? 그에 대해서 경조사 출판기념회 등등을 얘기하는데 어떤 경조사에서 얼마가 왔고 출판기념회에서 얼마가 왔다 이걸 지금 소명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조금 더 구체적 소명이 이루어져야 그에 대해서 논란이 정리가 좀 될 것 같은데 아직 그에 대한 소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게 과세 문제, 아까 이제 조세 있는 곳에 세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관행적으로 제도는 다르지만 관행적으로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정치권에서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왔던 어떤 제도의 공백이기도 하고 일종의 이제 좀 제도로서 정리되지 않은 관행, 특히 출판기념회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이 출판기념회에 대해서 뭔가 이 대안이 필요하다. 임기 중에 출판기념회를 못하게 하든가 한다 하면 수입을 다 신고하고 그에 대해서 조세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든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만 아직도 정리가 안 됐고요. 그런 점에서 과거의 관행에 따라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미 수치를 가지고서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해서 조금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소명과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의 위기는 곧 박찬대의 위기였고 국회의원과 당대표 출마 그리고 연임 등 이재명의 도전은 곧 박찬대의 도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곁을 지키겠다 이렇게 울컥한 모습을 보였네요. 아니 근데 저는 정청래 의원도 이재명이 곧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고 그다음에 박찬대 의원도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내가 지켜줘야 한다. 그전에 그분이 나를 지켜줬다. 아니 이게 무슨 서로 그러니까 뭐 수호 천사가 되겠다는 겁니까? 호위무사가 되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난 정부의 반면 교사를 왜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가 왜 망가졌습니까? 당정일체론이었잖아요. 오직 대통령의 뜻이 당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당심이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였냐고 그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그로 인한 재앙적 어떤 결과를 맞았는데 지금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이 정부의 당대표를 하겠다는 분들이 내가 곧 이재명, 아니 대통령에 비유하겠다는 정당이 그게 건강한 정당입니까? 균형 잡힌 정당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두 분의 출사표가 오히려 저는 지금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그다음에 국민 30으로 돼 있는 이 구조에다가 저 두 분의 서로 내가 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 이런 찐명 경쟁이 저는 이게 왜곡된 지금 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전임 정부의 반면 교사를 왜 못 배우는가. 그다음에 이런 심각한 당정 일체론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찬대 의원은 상처와 갈등 없는 경쟁을 예고했거든요. 이게 실제로 실현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두고 이제 찐명 대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 분 다 이제 대통령과의 일체감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하는 것을 당대표의 소명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거는 승패가 예정돼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집니다. 그렇다 보면 서로 간에 없던 차별성도 만들어야 되고 또 지지자들도 편이 나뉘게 되고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도 이재명 당대표 체제 하에서 최고위원을 지내고 또 국회 법사위원장도 지내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호흡을 오래 맞춰왔던 분인데 그런 정청래 의원을 향해서 뭐 왕수박이었다. 이런 어쨌든 그 박찬대 의원 지지자들의 비판도 있고 또 그 반면에 박찬대 의원보다는 돌파력이 있는 정청래 의원이 지금 시점에 당대표 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이게 당이 쪼개지는 정도의 그런 갈등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이제 서로 간의 상처, 흠집 이런 것들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 정치 과정에서 지극히 당연한 그런 그 현상이고 또 당연한 결과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지난 정부의 당정 일체와 차별성이 있는 점은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여당을 발 아래다 두고 당대표도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당대표도 또 보궐선거 그 성과 부진을 이유로 또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제 가장 가까웠던 그런 내각의 구성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고 그 비대위원장마저 또 물러나라고 하고 이런 어떤 파행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비판이 나왔던 거지 임기 초에 특히 대통령 임기 초에 당정 일체론을 강조하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있었던 거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시간이 지나면 또 차별성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박완석 전 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곳곳에 비를 뿌리겠는데요. 다만 비가 늦게 시작되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내일도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제주도에서 먼저 시작되겠고 내일 퇴근길 무렵에는 수도권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최고 80mm 이상, 서울 등 내륙에도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3도, 대구는 19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이 30도, 대전이 26도, 대구는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장마가 다시 소강 상태를 보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격적인 미국의 이란 공격은 우유부단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휘둘리며 정밀한 분석에 앞서 일단 공격을 단행했는데 이제 공은 이란으로 넘어갔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란을 선제 공격한 직후에도 협상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공격이 예상외로 단기간에 큰 성과를 거두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의 판단도 믿지 않고 G7 정상회의 중간에 귀국하면서 협상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Tulsi Gabbard testified in March that the intelligence community said Iran wasn't building a nuclear weapon. I don't care what she said. I think they were very close to having. 그러나 댄 케인 합참의장과 중동관할 중부사령부 쿠릴라 사령관 등 베테랑 군부 지도자들의 조언을 듣고 이란에 2주의 시간을 줬습니다. 이들은 트럼프에게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은 폭넓은 선택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어망이 위협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2주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상군을 투입해서라도 이란 핵시설 제거를 위한 단독 작전에 나서겠다고 트럼프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곧바로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한 뒤 핵시설 완전 제거를 선언했습니다.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그러나 아직 이란 핵시설들이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It's not a guarantee that one or even two of these weapons would be able to successfully take Fordo offline and certainly even to destroy it. 일단 저지르면 트럼프가 끌려올 것이란 네타냐후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한 공이 온전히 이스라엘에만 돌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대신 핵심 지지층인 마가와 공화당 내부에서도 중동 전쟁에 발을 담그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어 추가 군사 행동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제 공은 이란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공습 이후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언급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SNS에서 올린 글에서 정권 교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진 않지만 이란의 현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 교체가 없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을 공습한 이유는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며 정권 교체 시도에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미국의 핵시설 폭격 이후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첫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응징을 예고했지만 미국을 거명하진 않았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미국에 대한 보복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처럼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미국이 핵시설을 폭격한 지 만 하루를 넘겨 이란 최고 지도자의 첫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알리 하메네이는 SNS에 올린 짧은 글을 통해 시온주의자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아 여전히 대응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주변에선 강경한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최측근으로 꼽히는 고문은 미국의 공격에 관여한 모든 국가는 합법적 표적이라며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수석 고문은 핵시설이 파괴되더라도 농축 우라늄과 지식은 남아있다며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의한 이란 의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한 이란 대사도 NPT 체제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The NPT, a cornerstone of non-proliferation regime, has been manipulated into a political weapon. 이에 따라 이란이 지난 2003년 NPT를 탈퇴한 북한을 따라 공개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CNN 등 서방 언론들은 지난 수년간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주장했던 이란의 강경파들이 미국의 공습을 계기로 힘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추가 공격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46년간 유지해온 체제 전체를 걸고 도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I don't think we're on the cusp of regime change or even regime destabilization. But you never know in the event that you end up with a major conflict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 이른바 저항의 축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이란 수뇌부는 당분간 보복 수위를 놓고 고심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액티비스트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지금까지 최소 950명이 숨지고 3,4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란 현지 보도와 내부 정보원 등을 활용해 인명피해 규모를 추산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민간인은 380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핵시설 폭격에 맞서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한 가운데 주요 투자 회사들은 이런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단기적으로 국제유가의 급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어떤 형태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급격한 유가 급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브렌트유가 $90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흐름이 한 달간 절반으로 감소하고 이후 11개월간 10%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일시적으로 배럴당 $110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 북한도 비교적 신속하게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제법을 어긴 난폭한 유린이라며 거칠게 비난하면서도 수위는 조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공습 하루 만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기본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규범들을 엄중히 위반하고 주권 국가의 영토와 안전을 난폭하게 유린했다며 미국의 대이란 공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반미연대라는 동질성에다 핵시설이 타깃이 됐다는 점에서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비교적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위는 조절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외무성 대변인으로 비교적 격을 낮춘 데다 다마나 성명 발표가 아닌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렸기 때문입니다. 대변인의 기자 질의 응답 형식이고 특히 트럼프 또는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검명하지 않는 것은 수위 조절의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핵탄두 50개 안팎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북한의 상황이 이란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일단 북한과 이란의 단순 비교를 경계하려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동 사태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북미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관건은 이달 말로 예고한 노동당 전원회의 종료 뒤에 내놓을 대외 메시지입니다. 상반기 사업을 결산하고 후반기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인데 남측 새 정부의 대화 손짓에 대한 반응과 추가 대미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됩니다. 대남 메시지 차원에서 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의 문제가 있고 대 메시지에 보면 지금 국제 정세, 지금 이란 정세, 그다음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상황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정부는 북한도 나름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대남, 대미 메시지 여부에 대해선 예단하지 않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애초 계획을 바꿔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사실상 옹호하고 나섰는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에 결국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긴박해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NHK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고 초청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기로 한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태의 조기 진정이 중요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我が国としては事態を早期に沈静化することがまずは何よりも重要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同時にイランの核兵器開発は阻止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면서도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은 사실상 옹호에 나섰습니다.
今回の米国の対応は事態の早期沈静化を求めつつイランの核兵器保有を阻止するという決意を示したもの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허용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어 일본 정부 태도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직후 일본 시민들도 크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怖いですよね。まだやっぱりアメリカって世界の中心の国じゃないですか。そこがまた戦争に踏み出しちゃったのかっていうの。 일본 정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원유를 실어 나르는 선박의 8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중동 정세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일본의 외교안보와 통상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이 참석하는 수석보좌관 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중동 사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에 비상대응을 지시하며 이미 편성된 추경안에 중동 사태 관련 예산을 담을 수 있을지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9일 만에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2시간 동안 11건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참모진 진용이 어느 정도 갖춰지며 처음 회의를 연 건데 핵심 의제는 단연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급부상한 중동 문제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위급하다며 전 부처에 긴급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좀 갖춰서 비상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뜩이나 고물가로 국민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맞물려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추경안이 편성됐지만 중동 사태를 고려한 추경안 보완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의 대안들도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 외환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수석보좌관 회의 운영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실장이나 수석 비서관뿐만 아니라 해당 실무자도 함께 회의에 참석해 촘촘하고도 신속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배경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 불발 가능성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동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체류하는 일정 또한 축소되면서 회담 조율이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중동 사태 여파로 단시간에 한미 정상이 마주 앉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총 11개 부처인데요. 함께 보시죠. 먼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오선 중진으로 국회 국방위 경험이 풍부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로는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전 주 유엔 대표부 대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로는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 선정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역시 민주당 소속인 전재수, 김성환 의원이 꼽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됐고,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창열 전 국무조정실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낸 권오을 전 의원이 지명됐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유임됐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 민간인 출신이 지명된 건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입니다. 이 밖에 전임 정부 장관이 유임되는 등 이번 인선에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이 반영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새 정부 첫 국방부 수장으로 낙점된 안규백 후보자는 5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2년을 제외하곤 줄곧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엔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아 내란 혐의 진상규명에 앞장섰습니다.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불법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기대했습니다.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안 후보자는 내란 이후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엄숙히 받아들인다며 신뢰와 소통, 강력한 힘이라는 세 가지 기둥으로 든든한 국방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내란 관여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고 조직 개편과 인사를 통해 군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정부 이후 20년 만에 통일부 장관 후보로 발탁된 정동영 의원은 풍부한 대북 경험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장관 재임 시절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방문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했고 개성공단 사업을 이끌며 성과를 냈습니다.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은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란 평가도 나옵니다. 송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주무부처 장관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도 부담되지 않고 우리 농업인들의 삶도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오직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실용주의 기반 인선이라며 능력 있고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동의하는 인사라면 추가 유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장관직 유임에 대한 소감을 묻자 농정이 더 발전하고 우리 농업인의 삶이 나아질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본인도 상당히 당황스럽다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24일에서 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 대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릴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치권은 이스라엘, 이란 사태가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걸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무력 충돌에서 비롯된 중동 사태가 확전 양상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통상부처 고위 당국자들을 국회로 불러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물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우리는 24시간 철저히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상황 파악 정확히 해서 국민들의 경제 생활에 영향이 없도록. 이런 엄중한 국제정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건 명백한 오판이라며 재고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블루팀 주요국이 대거 참여하는 회의에 불참하는 게 자칫 동맹보다는 북중러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일명 IP4 회담을 추진한다는 점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신중한 반응을 유지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고심 끝에 불참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중동 사태가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변곡점을 맞은 상황에서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관련되어서 지금의 상황들을 좀 점검해 볼 때 대통령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또 국무총리가 부재한 상태에서 대통령마저 해외로 나가면 판단을 내릴 컨트롤 타워가 없어진다는 점도 부각했는데 복합 위기 속에 발목 잡기로 협의할 시간이 없다며 내각을 지휘할 총리부터 인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당정회의를 열어 국제정세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동 사태와 안보 대응을 둘러싼 공방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과 맞물려 향후 전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회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와 상임위원장 재분배 등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계속되면서 추경 집행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나흘 만에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중동 정세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등으로 협치 물꼬가 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가정보원장마저 공석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큰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국가안보의 수장을 오랫동안 공백에 남겨놓는 것은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문회를 통과한 첫 공직자가 됐습니다. 정식 임명 절차를 마친 뒤 이르면 26일 중동 사태 관련 현안 보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모처럼 손을 잡았지만 훈풍은 잠시였습니다.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재분배 문제 등을 놓고 양당 수석이 40분 넘게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이번에도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여야는 협상은 끝났다 입을 모았습니다. 저희 입장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계속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협상은 오늘로 끝났습니다. 본인들은 단 한 채 양보도 할 수 없다. 야당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선 민생 경제를 위해 속도감 있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기조 속에 오는 26일 본회의 단독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막판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는데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마치 조국 전 장관 같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묻지마 헐뜯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아들의 코넬 대학교 유학비는 전 배우자의 몫이고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표적 수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수입 대비 과도한 지출에 대해선 조의금이나 강연료 같은 기타 소득이 있다고 반박했는데 그게 얼마냐는 질문은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동문서답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떠오른다고 직격했습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는데 실패했지만 김민석의 강은 건너야 합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핵심 의혹인 돈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출판 기념회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검은 봉투법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 프레임으로 반격했습니다. 고발 접수 하루 만에 사건이 배당됐다면서 이쯤 되면 인사 검증이 아니라 공작이자 기획, 날조라며 무분별한 인사 공격을 멈추고 인준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총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사람에만 초점을 맞추란 겁니다. 국힘만 나 홀로 묻지마 헐뜯기에 골몰하며 국가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의 불발로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결국 증인 참고인 없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사실상 묻지마 인준 기류 속 여당은 첫 총리 인선부터 밀려선 안 된다며 엄호에 집중하고 야당은 여론전에 기대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특검법에 규정된 최대 인원인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마쳤습니다. 최상병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도 속속 인선에 속도를 내며 준비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법에 규정된 파견검사 요청 인원 40명을 꽉 채웠다고 밝혔습니다. 총경 1명과 경정 2명을 포함한 경찰 14명도 추가로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16가지에 달하는 만큼 담당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관심인데 부장급 파견검사가 각각 팀장을 맡은 8개 팀이 2가지씩 수사를 맡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별로 사안별 수사팀 계획은 어떠십니까?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 파견검사 회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팀이 사용할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 13층도 막바지 내부 공사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빠른 입주와 출범을 위해 애초 낙점에 발표한 사무실을 바꾸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방문도 예고했는데 이대환, 차정현 등 내란 수사에 참여한 부장급 검사 파견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공수처 파견 규모는 좀 어느 정도인가요? 그것도 공수처에 또 사정이 있어서 논의를 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역대 최대인 260여 명 규모 내란 특별검사팀도 감사원에서 국방 담당 감사관 3명을 데려오는 등 인선 완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소속의 특검 파견은 역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감사위원을 지낸 조은석 내란 특검에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 데려오겠다는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반발에 김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신문기일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25일로 연기됐습니다. 특검과 조율하고 있는 군 검찰은 석방을 앞둔 다른 군 수뇌부들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 닷새 만에 구속영장 신문기일이 열렸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특검팀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특검팀의 추가 기소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김 전 장관 측은 법원 신문에도 반발하며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내란에 관한 공사실은 지금 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구속기간의 만료로 석방이 임박한 상태인데. 공소장이 송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기일을 연 건 재판부가 자의적이고 불공정하게 판단한 거라며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검 측은 재판 전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는데 재판부는 일단 더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영장신문기일은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날인 오는 25일 오전으로 연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검찰은 내란 특검팀과 협의해 여인영, 문상호 전 사령관 등 석방을 앞둔 다른 군 수뇌부들도 추가 기소하며 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김 전 장관 재구속이라는 첫 시험대를 통과할지가 다른 핵심 피고인들의 신병 확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박억수 특검보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8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공소 제기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 피고인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재판부가 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삼경 관련 내란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의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라며 정치 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건 역사적 전례가 없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측에 통일교 관계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요청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지난 2022년 건희2라고 저장된 연락처에 당시 통일교 고위 관계자 4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보낸 문자 메시지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가 메시지를 보낸 연락처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km 가까이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졌는데 경찰은 가해 차량을 몬 남성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긴박했던 구급대원들의 출동 당시 상황을 표종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늦은 새벽 소방차가 빠른 속도로 도로 위를 달립니다. 길 위에 차량 파편이 널브러져 있고 승용차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아이폰 충돌 감지 신고로 들어왔어요. 처음에 도착해서 구조 대상자 2명 발생했다라는 문전이 나왔네요. 경기 용인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국도를 역주행하며 달리다 또 다른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엔 20대 남녀가 타고 있었는데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남성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가해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도 사고를 피하려다 갓길 옹벽을 들이받으면서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는 왼쪽 무릎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씨는 사고 지점에서 5km 정도 떨어진 이현 교차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잘못 진입했는데 1차로로 계속 역주행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돌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 이송된 뒤에도 술 냄새가 난 점, 음주 감지기가 반응한 점을 볼 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A씨를 상대로 체열한 뒤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장맛비가 주춤하는 사이 오늘은 다시 무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맑고 더웠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남해안으로 확대하겠고요.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8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이 많진 않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시간당 10에서 20mm로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비가 늦게 시작되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은 내일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고요. 남부지방은 25도 안팎에 머물며 오늘보다 5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낮에 비가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모레 오전, 남해안 지역부터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요즘 하루 사이 맑았다가 또 흐렸다가 날씨 변덕이 참 심합니다. 네, 맞습니다. 햇볕이 쨍쨍한 날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다가도 흐리고 비가 내리면 다시 소홀해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장마철 등 흐린 날에도 맑은 날에 70에서 80% 정도로 자외선 지수가 꽤 높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평소처럼 외출하기 최소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고 야외 활동이 길어진다면 서너 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신미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